안녕하세요. 헤이지입니다. 이번 겨울 싱크대에 수전이 말썽을 일으키면서 주방을 예상하지 않았던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고 얼마 전에 95% 정도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주말 아침이면, 특별히 일요일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일요일 날은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없는 날이었고요. 그날은 제가 주방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큰 소리로 일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주방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공기처럼, 시선처럼, 무언의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음식은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다. 그 음식에 정성을 담지 않으면 그건 음식이 아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은 개에게도 먹이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거 너무 심한 말 아닌가? 그렇게 느꼈었지만 엄마에게 음식은 곧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엔 늘 손님이 많았죠. 가까운 친척, 아버지 손님들, 오빠들의 친구들까지. 밥상을 차리는 일이 잦았고 그 상차림은 매번 정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주방에서의 엄마 눈은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셨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저는 조용히 반복과 훈련으로 손을 익혀갔죠. 그렇다고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일하는 대신 오빠들은 부엌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이 차가 있었고 그때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때였으니까 모두 입시에 시달렸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부엌 일은 여자인 저한테만 주어진 몫으로 알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나는 왜 이런 일을 혼자 해야 하지? 왜 나만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부엌에 관련된 모든 일을 배우고 익혀야 하지?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입 밖에 내어서 직접 어머니께 물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나 털어놓은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일로 바빴고 아버지를 내조하시느라 힘들어했으며 또 장성하는 아들 셋 뒷바라지에 힘들어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 피곤한 엄마를 대할 때면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장철이면 그 감정은 더 커졌습니다. 작게는 500포기, 많게는 1500포기 정도 김장을 담그셨었는데요. 배추 하루 씻고, 하루 절이고, 하루 버무리고, 마당에 묻는 그런 작업이었죠. 엄마는 항상 앞장서셨고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지만 저도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만두소도 만두피도 손수 만들으셨고요. 송편도 그랬고요. 녹두빈대떡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선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엄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담아야 해. 그 말은 한편으로 저를 붙잡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숨막히게 한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느낀 억울함, 불공평함, 이 모든 것들이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묻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 자신이 엄마가 되고 다시 주방 앞에 설 때마다 그때 엄마의 말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정성이라는 건 억울함이나 강요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말이죠.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어렸을 적 제가 주방을 좋아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쉼이 없었고 어떤 음식은 이렇게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씻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는 이런 규칙만 있었고 저는 늘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엄마의 주방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사람을 대접하는 방식, 정성이라는 이름의 깊은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막강하게 배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한국에 귀국해서 처음 맞이한 명절, 저는 또 다른 주방에 서게 됐습니다. 주인이 아닌 종갓집 며느리로서 말이죠. 종갓집 며느리,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게가 확 실리는 단어 아닙니까? 하지만 막상 그 종갓집이라는 데 그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무게는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고 육수를 끓이고 전을 부치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는데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음식 하나하나에 손이 많이 가는 건 물론이었고 한 집안의 오랜 전통에 맞춘 모양새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저는 38딸아지 부모 밑에서 커서 가정교육이 덜 됐다, 못 배워 먹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손님을 대접하는 건 주인의 몫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은 어린 딸이 저를 쳐다보고 온 가족이 모여 있었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선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을 저의 딸은 가장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른의 세상이고 여자의 몫이란다 라는 말은 차마 딸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도 잘 몰라 라는 말도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나에게 시댁 주방은 창의력이나 여유, 쉼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명절이 되면 그 모든 일이 몇 배로 증폭됐습니다. 손님은 끊이지 않았고 누구든 예고 없이 들려도 상은 곧 차려져서 내가야만 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고 차려진 음식은 늘 넉넉해야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시절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식탁에 앉아있긴 하지만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은 사랑일지 모르고 그렇게 우리 엄마가 강조했던 정성이 담긴 음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게 음식은 책임이었고 의무였고 가끔은 벌 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을 위한 밥상을 하루에도 수차례 차리면서 정작 제 자신을 위한 밥상은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다들 시댁 식구들은 친절하셨습니다. 어르신들도 손님들도 말투는 부드러웠고 남편도 옆에서 도우려 많은 애를 썼습니다. 큰 무게를 함께 지려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시선은 느꼈었어요. 그냥 표현하자면 실향민 출신인 집안에서 자라난 저는 우리 시댁 식구들과 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주 낯선 존재였죠. 서울 여자. 사실 저 서울 여자도 아니죠.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아무튼 서울 여자. 공부 많이 한 여자. 종갓집 며느리. 며느리 잘 들였네. 못 들였네. 공부 많이 했대는데 잘난 척은 안 하려나? 서울 여자니까 좀 새침할 거야. 그 집 며느리는 지가 똑똑한 줄 안대.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눈빛 속에, 말투 속에, 식탁 위의 정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탐색은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어떤 손길로 음식을 내놓는지, 말을 얼마나 공손하게 하는지, 어른들 숟가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 손이 움직이는지,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엉덩이가 가벼운지,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종갓집 며느리 품평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웃음도 마음대로 웃지 못했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난 척한다, 지 잘난 줄 안다 이런 말을 들을까 제 생각은 더 줄이고 말은 더 삼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점점 내 안의 목소리를 눌러만 갔지요. 우리 엄마에게 배운 대로 익힌 대로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도록 그저 좋은 며느리의 형상을 따라갔습니다. 종갓집 명절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주방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연극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아냈고 한 상 또 한 상을 차려내며 저는 매일 제 마음을 접고 또 접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결혼한 이후 또 딸이 태어난 이후에 정작 저희 집 주방은 글쎄요. 우리 두 부부는 늘 바빴습니다. 남편도 저도 각자의 일을 감당하느라 가족 셋이 한 식탁에 마주 앉는 일이 참 드물었습니다.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죠. 믿을 수도 있었고 정갈한 분이셨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정성스레 밥을 지어주셨고 우리 딸은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 속의 사진처럼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딸아이는 아주머니 옆에 앉아서 반찬을 고르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회의를 했을 수도 있고 남편은 또 출장지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 된장국, 나물 반찬이 놓였겠지만 정작 그 식탁의 주인은 딸도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좋은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틈틈이 장을 봤죠. 친환경 채소, 국내산 콩나물, 유기농 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들여 차린 식재료들이 정작 남편과 저와 딸이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로 연결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강의실에서 회의 안건과 또한 질문들에 집중하면서 지금쯤 밥은 먹었을까? 이런 걸 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했죠. 가끔은 일부러 일찍 퇴근한 날도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딸은 이미 밥을 먹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식지 않은 된장국을 데워서 한 그릇 떠먹는. 우리는 함께 있기는 했지만 함께 앉아서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 시절 저는 엄마라는 이름과 직업인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매일 균형을 잡으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것, 함께 젓가락을 들고 눈을 맞추는 것, 그건 생각보다 훨씬 소중하고 그만큼 어렵고 결국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그 당시 별 말이 없었어요. 밥을 잘 먹었고 아주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끔 밥을 다 먹고서 식탁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씹고 삼키는 일이 아니라 그 시간을, 그 공간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일이니까요. 참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공간이죠. 뒤돌아보면 딸이 어렸을 때에 저는 늘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냉장고 안은 늘 가득했지만 식탁 위는 언제나 허전했다고나 할까요? 장을 보고 식재료를 사고 조리 계획을 짜고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그 결과물의 맛을 직접 보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삶. 그렇게 10년 정도는 흐른 것 같습니다. 딸은 자랐고 혼자 식탁에 앉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저는 제 마음속에 고인 미안함을 끝내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고 일도 잘하고 싶었고 식탁도 주방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지만 이 모든 걸 한 번에 잘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말이었는데요. 그때는 아주머니가 쉬는 날이었고 제가 직접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식사를 시작했죠. 중간쯤 먹었을 때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밥 엄마가 한 거지? 오랜만에 진짜 밥 같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요즘 말로 우프다고 할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 한켠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했죠. 딸이 엄마의 그 손길을, 정성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주방이 어떤 의미인가? 주방은 한 사람의 분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아닐까. 정성을 쏟고 시간을 들이며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공간. 하지만 동시에 그 주방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놓쳤던 공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때 그 딸이 때로는 혼자 밥을 먹고 가끔은 식사를 거르고 식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과거와 마주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식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고
주방은 가족들에게 정말 정성을 기울이는 공간이다.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옛날의 과거들의 그 아까운 시간들을 너무 쉽게 흘려보냈구나. 이런 후회를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앤틱 러버입니다. 그릇을 하나씩 사드렸죠. 앤틱숍에서도 사고 도자기 전시회에 가서도 사고 또 외국 출장 가면 골동품 시장까지 가서 정말 앤틱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하나 둘씩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 앤틱 하나를 손에 이렇게 올려서 보면 그 앤틱 그릇 하나가 놓였던 그 집안의 빛, 먼지, 나무 가구의 냄새까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시간이 들어있는 것, 정직하게 쓰인 것, 그렇게 제 집안에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예쁜 앤틱 그릇들이 하나둘 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앤틱 그릇들은 진열장 안에만 있었습니다. 흠집이 날까, 깨질까, 물들까,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릇들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뜬금없이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건 눈으로만 보는 거야?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포즈라고 하죠. 멈췄는데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박물관이네. 그 딸의 말에 정말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고 귀하지만 그저 전시된 채 감상만 당하는 존재.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책장이었던 진열장에서 그동안 한 번도 디스플레이 해놓았던, 진열만 해놓았던 앤틱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란 말이죠. 그릇을 꺼내는 그 순간 무언가를 꺼내려는 제 마음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찻잔에 저는 커피를 따랐고 딸은 밀크티를 한 잔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과 나란히 앉아서 마셨죠. 딸이 놀라면서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진짜 써도 돼?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쓰려고 산 건데. 그날부터 저는 그릇을 진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도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기분이 좀 나아졌죠. 예쁜 접시에 반찬 하나라도 올리면 마치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의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릇을 그냥 진열해 놓지만은 않습니다. 깨지든 부서지든 아니면 질기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열장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아이들을 웃음이 오고 가는 공간 속으로 끄집어낸 거죠. 딸이 말하던 박물관이 이젠 살아있는 집이 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사용되지 않으면 생기를 잃는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저는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날의 기분에 맞는 그릇들을 고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평가받기 위해 주방에 섰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주방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크래치가 있건 없건 예쁘장한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그릇들 위에는 제가 진짜 살고 있다는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주방을 갖기에 6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새롭게 꾸민 주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놓이고 웃음이 났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의 주방이 생겼다. 누구의 기준도 아니고 엄마의 방식도 아니고 시댁의 전통도 없고 세간의 유행을 따른 것도 아닌 오롯이 나의 방식으로 완성한 공간. 나의 동선을 먼저 생각해서 만든 주방. 책장을 진열장으로 썼는데요. 그것과 함께 주방을 꾸미면서 벽면에는 수납장을 짜 넣었습니다. 오래 모은 앤틱 그릇들을 더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그때 제 기분에 따라 꺼내 쓰고 식탁 위에 놓인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건 마치 지금의 나를 비추는 거울 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수십 년간 저는 누군가의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딸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주방은 늘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야 저는 주방을 통해 제가 누구인지를 되물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갖게 된 저만의 주방. 제 마음의 구조와 아주 비슷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빛은 낮게 깔리고 어떤 날은 향긋하고 어떤 날은 지극히 현실적인 주방. 비로소 저는 내 주방이 정말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내 주방을 갖게 되다니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도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방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만의 주방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정말 마음에 드는 주방이 또 주방에서 생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죠. 헤이지였습니다.